모든 색은 민족과 또 뭐 여러 가지 이 나라마다 또 어떤 사연이 있고 또 문화에 따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면서 성장을 해왔죠. 그 중에 오늘 이제 공부할 내용은 노란색인데, 예전에 제가 오일 컬러에 대해서 그 난색 계열을 찍은 적은 있는데 옐로우만 다룬 적은 없어가지고 옐로우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. 이 미술에서 본격적으로 그 옐로우가 쓰여지게 된 거는 17세기로 올라가면은 좋을 것 같아요. 17세기니까 1600년대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들이 그 인도에서 그때는 이제 그 노란색을 어디서 채취했냐면 아이러니하게 소의 오줌에서 채취를 했거든요. 그러니까 일종의 염료죠, 염료. 그 인도에 가면은 그 노란색 승려복들이 그때는 그 염색을 다 그 염료를 그 소의 오줌에서 나온 옐로우를 가지고 그렇게 뭐 했다고 해요. 이제 그거를 이제 뭐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뭐 네덜란드로 이제 그 수입을 하기 시작했는데, 그때 뭐 그 당시에 유명했던 화가는 이제 베르베르가 있었는데, 그 베르베르 같은 경우에는 그 뭐 우유를 따르는 소녀라든가 아니면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뭐 여기 보면 옐로우를 꽤 썼거든요. 근데 옐로우가 이제 모든 그 옛날에 그 염료로 만든 색들은 이제 태양에 약해가지고 많이 날아가는 편인데 그래도 노란색이 많이 들어있지요. 뭐 인디언 옐로우라고 이제 명명을 해가지고 그 도입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기보다 더 밝고 화사한 느낌의 그림이 가능해지게 된 거죠. 르네상스가 16세기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소의 오줌으로 만든 이 옐로우, 인디언 옐로우가 이제 넘어가게 된, 네덜란드로 가게 된 그 시기는 이제 17세기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100년이 지난 다음에 진짜 본격적으로 옐로우가 발전하기 시작한 거죠. 말하자면은. 근데 인디언 옐로우는 굉장히 화사한 느낌을 주는 어떤 그런 색들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이제 18세기, 19세기에 뭐 노란색을 엄청 사용하는 작가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. 뭐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윌리엄 터너가 있겠고, 그리고 또 인상파 시절에는 반 고흐가 있잖아요. 고흐가 그 옐로우 해바라기를 많이 그렸죠.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죠. 그런 그림들이. 주입식 교육으로 터너, 고흐 뭐 이런 거를 교과서로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많이 배웠으니까. 서양 미술을 일제시대 때 이제 도입된 그런 그 사대주의 사관에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죠.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옐로우가 이제 물감으로서 기능을 발휘한 거는 18세기 이후에요. 이 크롬 옐로우 계통, 그냥 선명하고 뭐 명쾌한 그런 옐로우가 나온 거는 이 크롬 옐로우가 개발되면서인데, 그거는 19세기예요. 크롬 옐로우 같은 경우에는.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 화학 안료로 만든 그런 것들은 이제 이 뭐 만국 박람회나 뭐 그 시절에 18세기, 19세기에 많이 만들어졌다고, 옐로우가. 뭐 그 전에는 염료로 많이 했죠.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치자라든가 뭐 이런 거에서, 아니면은 황칠라 뭐 이런 데서 이제 그 채취를 해가지고 뭐 옷감에 물을 들인다거나 아니면 종이에 뭐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염료하고 이 화학 안료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. 뭐 18세기에 이제 뭐 천연 염료로 대체하기 위해서 이런 화학 안료가 이제 이 제조 방법이 발견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형성이 되는데, 그때 이제 19세기 이제 뭐 윌리엄 터너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의 뭐 이제 흔히 얘기해서 이제 일본 말로 복갓이라고 하는데, 뭐 그런 분위기를 막 내가지고 그 해변의 이 해안을 그리고 그런 거는 아주 너무나 유명하죠. 또 반 고흐 같은 경우에는 이 태양빛을 닮은 노란색이라고 해가지고 이 동생 테오한테 보내는 편지에 보면은 이 노란색에 대한 찬사를 막 엄청나게 늘어놓죠. 그리고 자기는 새로운 노란색을
해가지고 자신만의 노란색을 표현했다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. 고흐가. 이 노란색이 이제 뭐 그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제 뭐 산업사회가 발전하고 또 디자인이 발전하고 하면서 또 노란색은 이제 안전의 뭐 상징 뭐 그런 거로도 많이 쓰이고 그랬죠. 그래서 아이들 뭐 스쿨버스 색이라든가 뭐 그런 거, 또 경고와 주의 그런 표지판들, 또 뭐 편안함과 생명력을 준다 뭐 그런 상징의 색으로도 쓰이기도 했지요. 뭐 저도 뭐 그 캠핑할 때 노란색 등이 하나 있는데 뭐 노란색이 주는 이미지는 굉장히 따뜻하고 또 태양을 상징하는 고대의 어떤 그런 의미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의미를 지닌 색이기도 하지요. 조선시대에는 왕의 곤룡포에 이 노란색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일반인들은 그 금지된 색이었어요. 물론 이제 조선시대에는 뭐 영의정이나 이런 사람들도 빨간색을 입고 이렇게 신분에 따라 가지고 그 색을 나눴는데, 글쎄요, 그거는 뭐 중국의 뭐 오방색의 영향도 있겠죠. 그 중국도 마찬가지로 노란색을 황제만 입는 어떤 곤룡포나 뭐 이런 거에 많이 이용을 했으니까. 근데 원래 오방색에서의 노란색은 가운데 중앙을 얘기해요. 가운데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, 결국은. 그러니까 이렇듯이 그 의미가 굉장히 좀 다른데, 뭐 고대 이집트나 이쪽으로 잠깐 올라가서 좀 살펴보면은 노란색은 뭐 이집트에서는 황금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불멸과 영혼을 상징했어요. 그래가지고 신들의 피부가 이제 황금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죠. 그래서 이제 이집트 지금 남아있는 그 고분들, 그 벽화를 보면은 이 피부와 의복을 노란색으로 표현을 많이 했는데요. 그렇듯이 이 무덤에 영혼의 불멸의 색으로 가지고 들어갔다고 볼 수도 있지요. 뭐 그런 예는 우리나라에도 있는데, 우리나라 그 고려 청자가 그 무덤 속에서 많이 나오잖아요. 그 우리 고려 시대에는 그 청자의 그 비치색을 가지고 들어가면은 불멸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장례 의식에 그런 어떤 그 부작물로 많이 그 이게 같이 묻었죠. 그런 의미하고 비슷해요. 이런 그 색들도. 그러니까 그런 이집트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. 뭐 그 종교계도 이 여지없이 이 노란색을 많이 이용을 했지요. 그 뭐 햇빛, 행복, 따뜻함 뭐 이런 거 상징적인 거로 종교와 연관된 색으로 많이 사용을 했어요. 뭐 인류 최초로 구석기 시대의 라스코 동굴 벽화에도 그 노란색은 사용이 됐으니까 고대에도 그 태양을 상징한다거나 뭐 그런 의미로 많이 쓰였었죠. 뭐 중세 시대 이후에 뭐 노란색이 신의 권능과 재력을 상징하는 색으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후광 뭐 이런 그런 거로 많이 쓰였고, 뭐 부처도 예외가 아니죠. 뭐 부처님도 그 뒤에 후광, 그걸 뭐라 그러죠? 뭐라고 하는데, 이 부처님을 보면은 이 금색으로 이렇게 그 칠한다거나 이런 그 부처님 상을 많이 볼 수 있죠.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부처님의 그 나라인 인도 같은 경우에는 힌두 교도들 같은 경우에 소를 신성시해서 소를 잡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법이 있어가지고 그 소의 오줌이나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더럽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지요. 그래서 요즘에 현대에도 소의 오줌으로 만든 비누라든가 크림 뭐 이런 게 유행하고 있다니까, 그런 거 이렇게 파는 걸 저도 인터넷에서 봤는데, 그 정도로 그 어떤 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배설물하고는 또 다르지요. 거기서 뭐 그 옐로우가 시작됐다고 하니까 이 색다른 의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요. 제가 노란색을 설명을 하면서도 항상 그 어떤 이 색의 존재감에 대해 가지고 내가 과연 얼마큼 알고 있을까, 또 얼마큼 내가 거기에 중독이 돼 있을까,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적이 좀 꽤 있었거든요. 뭐 사실 이러한 내용들 모든 게 다 법이라든가
의미 이런 것들은 사람이 지어낸 거잖아요. 사실은 알고 보면은. 그죠? 비슷하다는 그 느낌 때문에. 그런 게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. 노란색은 자부심과 자아 발전의 힘을 상징하고 태양의 뭐 신경총, 뭐 치크라의 균형 뭐 이런 게 연결돼 있다.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여준다. 또 노란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뭐 밝고 지적이고 사교적이고 표현력이 풍부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든가 또 이들은 판단력과 리더십이 뛰어나고 뭐 경영자, 영업직, 컨설턴트 같은 직업에 적합하다.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. 근데 반면에 노란색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 지적 학습에 거부감이 뭐 있다거나 또 내면의 유치함을 자책하는 경향도 있는 거거든요, 사실은. 또 정치적으로 막 이용이 돼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외면당하기도 하죠. 사실은 계속 이용하는 거니까. 근데 이러한 모든 것이 다 보편적인 상식이에요. 근데 제가 이렇게 노란색을 설명을 했을 때 이제 화가를 지향하고 예술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상식적인 거에 대해 가지고 반대적인 또 어떤 의미의 그 어떤 생각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요.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데 예술을 하는데 이 보편적인 상식만 가지고 예술을 할 수는 없거든요. 뭐 계속 그 지적이고 사교적이다 해가지고 노란 그림을 그런 식으로 주장하고 그런 식으로 그릴 수는 없는 거라는 이야기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예술은 내 법은 내가 만든다 이런 게 좀 강하죠. 여러분들 오늘 노란색에 대해서 제가 뭐 아는 바대로 또 자료 수집도 많이 해가지고 설명을 드렸는데 뭐 조금이라도 뭐 이렇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. 뭐 제가 아까 처음에 그 중간쯤에 얘기했듯이 노란색은 경고의 의미도 있고 또 이 노란색에 또 이렇게 반대되는 색은 이제 검정색 계열의 이제 회색이나 이런 게 이제 보색인데 아무튼 뭐 어떤 운동 경기에도 옐로우 카드를 내는 경우도 있잖아요. 그러니까 항상 색을 생각할 때 좀 조심하는 그 생각도 가져야 된다는 거죠. 아무튼 이 색상이라는 거는 기분 전환, 시선 집중, 뭐 자존감, 뭐 여러 가지 이런 거에 의미를 갖다 붙여도 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좀 어떤 이 권력자라든가 좀 이렇게 좀 부를 축적한 사람이다.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자꾸 그런 법을 만들기 때문에 자꾸 강조를 하거든요. 그런데 넘어가면 안 된다고, 사실은. 하지만은 여전히 지금은 금값은 비싸고 또 노란 그림은 황금을 상징하고 돈을 상징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컬렉터님들이 좋아하는 거는 뭐 부동의 사실이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많이 하시고 쓰셨으면 좋겠어요.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자료들은 또 붉은색, 또 녹색, 그 빅토리아 여왕이 좋아했다는 녹색이라든가 또 이 푸른색, 저는 푸른색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이 쪽남자 우리 옛날 스승님이 남색으로 뭐 이렇게 좀 호두 지어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색에 대해서도 제가 계속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15분 내로 끝내려고 했는데 거의 비슷할 거예요. 감사합니다.